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손소입니다. 네, 김태훈입니다. 네, 자, 오늘 살인 사건 얘기라서 아, 네, 네, 법조인보다도 오히려 심리학을 공부하신 네, 분의 네. 의견이나 여러 가지 분석이 굉장히 좀 더 필요한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제가 필요하군요. 네, 아 모르셨습니까? 네, 아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뉴스에서 지식을 줍기, 또 퇴근길 사피 라이브를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죠. 네, 하고 네,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어제도 함께하고 오늘도 함께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아주 확실한 캐릭터를 보여주셨어요. 저요? 네, 네. 그랬나요? 네. 근데 네네.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정말 음, 필요한 질문들을 던져주셔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네. 네. 왜냐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 얘기도 듣고 기자님 얘기도 들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음,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네, 어제는 이제 그 교권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네. 오늘은 살인인데 그 살인 중에서도 이른바 또 묻지마 살인이에요. 묻지마 살인이요. 네, 네. 그러면서 또 부제가 있습니다. 왜 나만 불행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묻지마 살인하면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사이코패스와 또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또 많은 분들이 또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묻지마 살인 기사가 나오면 네. 많은 분들이 또 사이코패스 어,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묻지마 살인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네. 사이코패스에 네. 대한 약간의 오해 그런 네. 부분들이 섞여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죠. 뭐 변호사님은 진짜 그 이런 강력 범죄 사건들도 많이 접하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그 이번에 나온 뭐 신림동 사건이라던가 네. 뭐 관련된 여러 사건을 그냥 통째로 다 묶어가지고 묻지마 살인 혹은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게 네. 과연 적당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거든요. 사실 이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이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네. 네, 법률 용어는 아니고 어원을 좀 따져가 보면은 또 찾아서 좀 가봐야 될 거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아마도 그런가요? 네. 묻지마 관광에서 시작됐습니다. 아. 시초가 묻지마 관광이에요. 제가 뭐 카메라 출동 이런 고발 프로그램 9시 뉴스에 보면서 진짜 정말 그 관광 버스에 어디로 가는지 누가 가는지 묻지 않는 그 관광 상품. 네, 좀 젊은 작가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묻지마 관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런 묻지마 뭐뭐 묻지마 뭐뭐 이게 나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살인도 묻지마 살인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용어 쓰는 게 약간 좀 마음에 좀 무거워집니다. 왜냐면 너무 이 살인이라는 강력한 범죄를 무거운 범죄를 약간 좀 우습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 같은 의미로 몰카 범죄 이런 거잖아요. 몰래카메라.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몰래카메라는 개그맨 이경규 씨가 진행했던 코미디 프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불법 촬영 범죄라고 하는 게 더 강력하게 지금 인상이 났는데 몰카 범죄, 몰래카메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별거 아닌 것 같은 인상을 조금이라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묻지마 범죄도 묻지마 살인도 뭐 다 쓰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또 의미를 전달하려면 당연히 뭐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묻지마라는 그런 말이 앞에 붙으면은 일반 대중의 불안감을 확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든 살인 사건이든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게 왜 그렇지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어떤 이유로 그런 진짜 무자비한 일을 한 것이냐 그 설명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게 되는데 그렇죠. 묻지마 하면 뭐야? 그러면 나한테도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묻지마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과연 적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묻지마라는 그 세 글자가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교수님께서는 정말 잘 모르면 더 무섭다. 네네. 동기를 모르면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뭐가 있냐 고민을 좀 해보면 무동기 범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네네. 묻지마 근데 동의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묻지마 범죄는 그냥 무턱대고 범죄를 하는 건데 그 나름의 어떤 동기는 있잖아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이제 무동기 범죄를 이제 영어로 하면 motiveless crime 해서 실제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범죄를 설명을 할 때 네. 대상도 있어야 되고 동기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무동기 네. 범죄는 동기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무동기 범죄의 대부분은 바로 드러나는 동기가 안 보일 뿐이지 숨어 있다. 누적되어 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범죄든 살인 사건이든 저지른 가해자를 보면 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주변인들에 대한 그런 불만, 뭐 그런 것들이 네. 누적돼서 나중에 폭발한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정확한 의미로 무동기라고 예. 얘기하기도 조금 네. 맞아요. 이게 무동기 없을 물자를 쓰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이게 무죄도 마찬가지고 되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무동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유형의 무동기 범죄를 보자면 동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무동기 범죄라고 하거든요. 합리적인 동기가 없는 것, 무동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개념 정의부터 약간 좀 모호성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겠네요. 그 합리적이라는 것도 이제 일반 대중이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고, 사실 그 범죄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나름의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그렇죠. 네. 실제로 이게 그 질병에서 연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귀가 뭐 씌었다. 이래서 살인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종교적인 맹신에 의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게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그 범죄를 다루는 게 어려운 거지. 우리가 오늘 다룰 이런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범죄의 어떤 요소들과 좀 겹쳐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씩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이쪽 분야에서 연구 많이 하고 계신 이수정 교수님이 이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묻지마 범죄하면 사이코패스 아니야라고 그냥 비결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미친놈만 피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이코패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거의 미친놈과 동의어로 봐요. 우리가 아는 그 영화에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과 동의어로 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개념상의 좀 오류가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분명히 실제 범죄자 중에 심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실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게 뭐 제도가 완벽하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이미 어느 정도는 진행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두 가지 정도의 하위 유형을 더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거죠? 하나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사회적 집단.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총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심리적인 장애가 있는 집단, 그다음에 은둔형 외톨이, 그다음에 반사회적 집단.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 장애가 있는 집단은 이건 개인적인 문제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고, 나머지 두 개는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한테 모든 원인을 돌리게 되면, 그러니까 미친놈 아니야라는 그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자꾸 간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 예전 사건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어떤 그 첫 번째 사례로 일컬어지는 것들이 예전에 지금 여의도 공원입니다만 여의도 광장이었던 시절에 그때 살인 차량 질주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범인이 이제 사형이 됐습니다만 차량을 가지고 사실 신병을 비관한 거죠. 시력도 안 좋고 그래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금방 이제 해고당하고 도저히 뭐 이제 자기 처지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를 그래 나는 살 가치 없다 나 죽을 거야
근데 나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고 죽자. 이래서 그냥 사실상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차량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였고 그 공원에서 실제로 뭐 즐겁게 자전거 타고 이제 놀던 아이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재판받고 사형수가 된 상태에서 그 사망한 아이의 그 할머니하고 또 교류한다든지 이런 일들까지도 굉장히 크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사건 벌어졌을 때 뭐 저도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만 나중에 그때의 어떤 문헌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 이제 우리 사회에도 이런 범죄가 나오는구나.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논의를 그때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더 문제가 커지면 커졌지 해결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 그 네. 질주한 그 사람, 살인범. 네. 네. 그 살인범은 사실은 은둔형 외톨이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는데요. 은둔형 외톨이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절망감을 그렇네요. 네. 예, 이 절망감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막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 그 안 되는 원인을 본인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원인이 네. 나는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어허. 그래서 사회도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고 네. 절망감만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절망감이 쌓이다가 그게 터지면서 네. 다양한 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향한 범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 밑으로 네.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오면 이 범행의 동기는 그럼 절망감입니다. 네. 그럼 과연 이걸 묻지마 범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절망에 의한 범죄 아닌가? 네. 범행 동기가 절망감이다. 네. 찾고 찾아보면 뭐가 나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왜 죽였을까? 모르겠네. 바로 파악이 안 되네. 그러면 일단 묻지마 범죄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는 뭐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거를 과연 깊게 써야 되는지는 아직도 약간 좀 불편함은 좀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절망감이라는 원인을 찾지 못하면 물론 절망감이 모든 원인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원인을 찾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쟤는 왜 저래가 되는 거죠. 모르는 거. 네. 몰랐을 때 그런 걸 네네. 쓰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이 반사회적 집단은 대부분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으로 약자, 혹은 구조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든 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네. 그냥 쟤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 네. 국제적으로도 네네. 그 동네 사람들은 원래 그래. 이렇게만 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하. 실제로 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 혹은 특정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혹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라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네. 그 사람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한데 네. 동기가 그러네요. 없어 보이는데 어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결국은 이 약자들의 어떤 그 자포자기가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은 건데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절망감과 이 자포자기가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겠고 네. 또 결국 이 범행 동기를 찾아야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유죄를 전제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형량인데 네네. 과연 동기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형량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결국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줄여야 되거든요. 없앨 수는 없지만 줄여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알아야 돼요. 이런 새로운 범죄가 나왔네? 야, 이거 왜 나왔을까? 원인이 이거구나. 그럼 이걸 한번 좀 줄여보자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형사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알아야 대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냥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우리는 몰라, 야 이상한 일이다라고 그치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숨겨진 동기 또 그
그 범죄가 벌어지고 그 직후에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그 숨어 있는 동기가 있더라. 이런 거를 끝까지 좀 찾아내야 돼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실은 동기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네, 이게 양형에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네. 예.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럴 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양형 기준들, 특히 그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어떤 양형 기준을 보면은 가중 처벌하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그 요소 중에 보복 목적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그 금전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든지 또는 성범죄와의 뭐 결합이라든지 기타 이게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면은 해석이 되니까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질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거죠. 반면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그 자체가 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였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사람한테 이제 해를 끼쳤어? 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니까 더 강한 처벌을 받아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법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그 무동기 범죄 또는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피해자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강한 어떤 범죄 의식을 가지고 나의 절망, 나의 자포자기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나는 감옥 들어가겠다, 사형 다해도 돼라고 했을 때는 한 명에게 그런 응징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지 동기가 없다고 해서 더 무서운 범죄는 아니거든요. 양형에 있어서는. 다만 이거는 재판에 있는 거고 심리학 영역이든 아니면 사회학 영역에서는 또는 범죄학 영역에서는 와 이유도 없이 이런 짓을 해? 그렇죠. 네. 도대체 이건 무슨 현상이냐? 왜 이런 괴물이 어떻게 나왔냐? 언론에 보도가 되면 또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그렇죠. 사람들은 또 공포심을 가지고 네. 계속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쓰게 되죠. 그러면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고 다음 더 무서운 사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얘기는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묻지마 범죄하면 동기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양형에서는 반대일 가능성이 네네. 더 높다는 거고. 그리고 아예 그런 말씀을 이제 그 분석하기 전에 네. 무동기 범죄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좀 물론 의문이긴 그렇죠. 해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무동기 범죄라고 한다면은 동기가 없는 게 아니라 동기를 못 찾은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기를 찾는다는 게요,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겪어온 그런 그 전반적인 과정들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수사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좋겠지만 네. 워낙 범죄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묻지마 범죄 혹은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네. 대중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을 조금 더 학계에서 네.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기들이 네. 있는지를 네.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실제 수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네.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훨씬 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 네, 이제 조선, 그 네. 신상이 공개됐으니까 네. 이 조선의 경우에는 아까 세 가지 그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중에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이 일단 약간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분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 구조적으로 네. 특히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네. 남들보다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암묵적으로 이 신체적인 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예. 이게 영향을 안 줄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면서 네. 반사회적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아하.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직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재판과 별개로 이번에는 그러면 사이코패스 얘기가 안 나왔나요? 이 조선 사건 관련해서는? 사이코패스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네, 나왔어요. 네. 사실 이게 사실 대중이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뭐 이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거나 또는 그 반대로 가벼워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양형의 어떤 중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거를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또 사이코패스 유형의 범죄자들이 벌이는 범죄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건데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면은 무조건 사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실제 법 적용과 대중이 바라보는 어떤 인식 사이에서의 거리가 꽤 먼 거. 그게 그 보통 이제 언론에서 그냥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네. 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음. 반사회적 성격 장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냥 사이코패스 하면 그냥 다 미친놈처럼 네, 사람들이 그쵸.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네. 이거는 사이코패스다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네.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 네, 그쵸.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관련 연구들을 보면 네. 이런 수치가 정치인들한테도 꽤 높게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고 다 범죄자가 아니고요. 그런 성향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미친놈이 아니에요. 제가 좀 소신발언 한번 하자면 네. 어느 분야든 그 성공을 하면은 그 분야의 경쟁자들 중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PD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익은 약간 좀 눈 감더라도 나의 이익 또는 나의 성공, 나의 발전을 더 중시하는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업무 관련해서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도 그러면 좀. 저 안 해봤는데. 근데 일단 교수 자리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이 수많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은 충분하다. 동의하시나요? 오늘 끝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점수 높게 나오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이코패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주변에서 이런 강력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 자꾸 위협을 느끼고 불안감이 증폭되거든요. 무섭죠. 네. 그래서 네. 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나 싶은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진짜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통 한 인구의 4%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통계는 4%? 없는데 학계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렇죠?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인 부분이 있고 후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해서 다 사이코패스로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그 조상 중에 네. 연쇄살인마가 되게 많았어요. 많아요? 한 명도 아니고? 네. 연쇄살인마가 네. 많아요? 근데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경과학자니까 자기 뇌를 찍어봤죠. 그리고 다른 그 연쇄살인마들의 뇌 사진도 당연히 확인을 해봤을 거고, 근데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 뭐 뇌 활성화된 영역이나 이런 걸 보는 건가요? 본인의 뇌 구조하고 뇌 구조가요? 예. 다른 연쇄살인마들의 뇌 구조하고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놀랄만 하네요. 그렇지. 그래서 본인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뭐라고? 그랬더니 아니 혹시 나의 출생의 비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 그래서요? 근데 그걸 어머니는 아셨던 거고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외가 쪽이군요. 그건 잘 기억나요. 디테일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그 시댁 쪽이면 이미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근데 이렇게 유전적인 소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했더니 발현이 안 되는?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키웠는지를 설명을 해주신 거죠. 이 어머니가 제일 많이 쓰셨던 말이 긍정적인 피드백이었어요. 부정적인 피드백은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북돋워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거죠. 덕분에 그런 그 성향이 발현이 안 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좀 극단적인 상상과 가정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나이 들어서
노년에 발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니, 주변에 그런 분이 혹시 아니 아까 그 신경과 의사가 네네. 누군가 교육을 해가지고 잘 그 억누른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끊겼을 때 이상하게 또 이제 발현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신경과학자 스토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본인이 그냥 단순히 뇌사진만 찍어보고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 장례식, 친한 친구 네. 장례식에 안 간다던가 본인이 네네. 보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 사람이 네. 그동안 했던 거예요. 그럼 그런 성향은 있고 있죠. 조금씩 나오는데 네.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살인마가 되는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계속 학습을 한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가능성이 낮아진다.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제가 괜한 질문 드리려고 해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아,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이 분명히 있고요. 또 네네. 후천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이건 좀 무서운데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네네. 나타내는 모습 중에 냉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냉담. 냉담이 뭐 주변에 좀 냉정하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극도로 냉담하다. 네네. 그럼 뭐 관심을 갖지 않는다와는 좀 다른 건가요? 그냥 무관심하다라는 네네. 수준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 네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벽 치고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미국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영어도 잘 못합니다만 그 냉담을 영어로 이제 들으면은 조금 더 감이 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궁금해서 제가. 네네. 네. 궁금해서. 잠깐만요. 예. 네. 와 창을 이렇게 한 40개 넘게 뚫어놓고 계시네요. 야 이거는 어떤 성향이실지. 이걸 이제 cold heartedness라고 하네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계 용어가 carelessness인 걸로 지금 얼핏 생각이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네. 네. 저도 뭐 유학을 하긴 했지만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냉담이라는 성향이 좀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느냐 아니냐로 연결할 게 아니고요.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성향이 높은 사람들과는 네. 친구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예. 피해야 되는 게 맞고요. 피해야 돼요? 네. 쉽게 말하면 인생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근데 지금 저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스쳐가는데 냉담, 뭐 냉정, 뭐 관심 없음을 말씀하셔가지고 나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공감을 하지 못한다가 냉담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감은요. 예. 공감은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감이 잘못하면 제로섬 게임이 되면서 혐오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은 중요하긴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한 수준, 그 상황에서 필요한 수준의 공감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행입니다. 네. 저도 무서워가지고 잠깐 그랬습니다. 네. 그런 성향이 있어 보이시진 않아요. 네. 그래도 뭐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지만 좀 있기 때문에 네. 다행히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공감 또는 뭐 냉담 뭐 이거 말고 다른 좀 요소도 좀 있을까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본인이 1차원적인 욕구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차원적인 욕구라면 식욕, 성욕, 네, 뭐 네, 휴면욕 맞습니다. 뭐 이런 네, 걸 얘기하는 실제로 그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과 인터뷰를 보면 네네. 왜 살해를 했느냐, 네네. 혼자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 뭐 이런 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요. 네. 본인의 1차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여러 살인범들이 있잖아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 네. 물론 직접 인터뷰를 하신 건 아닙니다만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범죄자다. 네네.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네요. 저도 그냥 인터뷰를 보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코패스냐 아니냐의 판정은 전문가들이 그렇네요. 실제로 예, 검사도 맞습니다. 진행하고 심층적으로 인터뷰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냥 사이코패스다라고 네. 단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네. 위험해 보입니다. 또 우문에 또 현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조선 네네. 이 범죄 저지르기 전에 여러 가지 검색을 했다는데 뭐 홍콩 묻지마 살인, 뭐 정신병원 탈출,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이런 걸 검색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조선의 범죄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검색한 거는 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건 오히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네. 네. 아니 그렇게 저렇게 검색을 한 건 저는 왜 했는지는 제가 추정을 해보면은 네. 이게 범죄자들이 네. 실제로 범행 계획이랑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음. 실행 방법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많은 범죄 중에 이제 모방 범죄라는 비율이 아. 꽤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검색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네. 확인하는 작업이 아닌가, 일종의 음. 계획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실제 그 다른 사례들도 보면 총기 살인 사건 보면 뭐 총기를 습득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과연 그 사람의 범죄를 판단하는데 즉 양형 이런데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게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계획 범죄라면 보통은 네. 더 높은 그렇죠. 네. 예. 우발적인 살인보다 계획적인 살인의 경우에 더 네.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다만 이런 계획적 우발적을 따질 필요도 없이 다수의 사람을 흉악하게 죽였으면은 정말 극형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계획적 범행이냐 우발적 범행이냐 또는 그 사이에 아주 중간 지대에 위치한 것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계획적이지만 또 어떤 거는 또 우발적일 수도 있고 또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다음에 그 목격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아주 추리소설에 나오듯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범죄를 준비해서 철저하게 하는 경우도 계획 범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없애야겠는데? 자, 그러면은 2시간 후에 어디 가서 죽이자. 이것도 계획 범행이거든요. 계획 범죄라는 것을 굉장히 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획 범죄, 우발적 범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이게 사이코패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주로 이제 그 영화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연상을 하게 마련인데 정말 치밀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안 합니다. 정말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면 이런 범죄 안 저질러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자포자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끝까지 자기는 살려고 해요. 끝까지 자기는 안 걸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물론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자기 나름에 있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정보에 의해서 잘 활용해서 가장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선 이 범죄는 어찌 보면은 뭐 이른바 묻지마 무동기 범죄일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사이코패스겠느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조선 이 범죄를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진 전과를 보게 됐는데 네. 굉장히 전과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해서 누적된 그 경험치 때문에 네. 상당히 둔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단순히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해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관리를 받았고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범죄까지 이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특정 사건 하나에 대한 분석으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벌어졌던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그런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통해서 네. 뭔가 유형화를 하면은 대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좀 전에 전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보통 아주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중에도
이렇다 할 폭력 전과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있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과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묻지마 범죄로 분류하는 언론이 분류하는 사건 중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수가 전과가 있다. 이거를 그러면 전과가 있으니까 다음에 강력범죄 저지를 것이야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조금 위험하고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수감이 되면서 네.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큰일 났네요. 그 안에서 자꾸 네. 뭔가 나쁜 걸 배워가지고 나오는 일도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전과자야, 그러니까 또 범죄를 저지를 거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수감 생활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다음에 네.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렸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어린 아이들을 소년원에 보내는 게 위험하다라고 예. 얘기하는 이유도 예.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이 처벌의 어떤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영역입니다. 즉 응복, 보복도 있겠고 또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범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처벌의 형사 처벌의 이유가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 환경상 교도소에 들어가면 징역살이 하는 거잖아요. 밖에 못 나오고 이제 노역에 이제 복무하면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을 받는 건데 환경 자체가 이게 재사회화나 어떤 뉘우침의 장이 아니라 범죄가 더 정교해집니다. 안에서 서로 이제 교류를 하죠. 범죄 수법을. 그러고서는 야, 너 좋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형님 저 사실 이런 거 했었는데요. 이거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래, 아우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내가 나가면은 너 다음 주에 나가지? 나가면은 여기 한번 전화해봐. 그러면은 뭐 도움 받을 수 있어. 나가서 또 의기투합을 하죠. 그러면은 갈고 닦은 범죄 수법을 잘 만들어가지고 뭐 새로운 범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새로워 보이는 범죄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 같은 경우에. 진짜 예. 또 사기범들끼리 또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아니, 뭐 하겠어요 거기서? 아, 네. 이건 좀 문제예요.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일종의 악의적 창의성이네요. 그렇죠. 예. 서로 이게 자기가 가진 특기를 가지고 딱 이제 그 결합을 시키면은 아주 그럴듯한 게 하나 나오죠. 그러면 같은 범죄 네. 저지른 사람들끼리는 네. 분리해 놔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환경이 네. 이게 여의치 않습니다. 아, 네,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뭐 같은 범죄라고 다 이렇게 모아놓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제 영역들이 있거든요. 사기 범죄자가 갑자기 이제 강력 범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강력 범죄 저질러서 수감됐던 사람이 갑자기 영역을 뭐 사기로 바꾸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뭐 이거는 법률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이 범죄자의 심리 네, 또는 범죄의 심리 이런 걸 좀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범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충분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참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네. 이런 사법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네. 서양 얘기이긴 한데 프라이빗 저스티스라고 해서 그냥 어. 보복하는 게 문제가 예. 없었다는 거죠. 사적 제재, 뭐 자력 구제 이렇게. 네. 그게 오히려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무협지에서 무협지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때 좀 읽었어요. 어떤 작가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예. 제가 디테일이 예. 주와인 말을 당하셔서. 그런데도 보면 이제 왜 복수하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었고. 항상 이 복수, 권선징악 이게 인과응보 이게 전 인류를 이제 아우르는 네. 관통하는 그런 주된 주제가 되지 않나. 그쵸.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법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저 정도의 처벌이 과연 나의 복수, 사적인 복수를 충족시켜줄 만한 거냐. 사실 이런 처벌 또는 보복을 국가가 전담해서 하고 개인적으로 못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그렇죠. 정말 당연하게 느끼지만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거. 아주 신문물입니다. 이게.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근대로 넘어온 후에 한참 지나서였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 국가가 나온 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대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사적인 이런 응징을 허락해주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결투 같은 것도 일종의 예, 그런 그렇죠. 거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처벌에 대한 수위는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맞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피해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처벌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건 그 사람의 분노 수준에 맞추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분노 수준에 맞는 처벌을 한다는 건 사실 사법제도 안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종의 기준 혹은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양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양형 요소 중에 눈길을 끄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러면서 좀 몇 가지를 보면은 피해자,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 또는 반대로 또 피해자가 용서했다, 즉 합의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고요. 네네. 물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이 오가는 경우도 많고, 또 반대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공분을 야기했다. 또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조장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유명한 사건들 판결문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엄하게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쪽으로 가는 건데, 즉 양형 요소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피해자와 또는 유족들의 감정이 어떤 것인가,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냐는 대단히 중요한 양형 요소죠. 현재도. 그래서 그 양형을 고려할 때 그 지금 말씀하신 기준 이외에 사실 제가 조금 이게 네. 굉장히 해석 가능성이 다양한 표현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예. 우리나라 법에 보면 법관의 양심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예, 있죠. 이게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는 네네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표현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헌법에 양심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사실 한글로도 똑같고 한자도 똑같아요. 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양심의 자유가 기본권에 있죠. 양심의 자유. 그리고 법관이 이제 그 양심에 따라서 이제 그 판단한다. 거기서의 양심이 의미가 다릅니다. 아니 한글로 똑같이 쓰는데 왜 의미가 다르냐? 이게 바로 이제 헌법의 묘미죠. 헌법의 묘미인데 이 법관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직업적인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제한된 양심이죠. 법관으로서 능히 가져야 하는, 법관이라면 해야 하는 그런 직업적인 양심과 직업적인 판단을 하라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법관이 자유롭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법적으로는 존재한다. 다만 이거를 이게 그 헌법책을 통해서 접하지 않으면은, 법관의 양심에서 판단한다고? 법관 양심 그러면 법관에 다 맡겨놓는다는 얘긴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따르냐? 법관한테 맡겨놓으니까 이런 이상한 판결을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과 불만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약간의 좀 오해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불만이라고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뭐냐면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다니엘 카네만 교수가 2년 전에 노이즈라는 책을 냈거든요. 거기에 소개된 그 연구 사례이긴 한데 실제 미국에서 판결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양형위원회를 도입을 한 적이 있고 지금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양형위원회를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 판사 개개인의 판결이 너무 편차가 크니까 그래서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각 범죄마다 양형 기준을 만들고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고, 그런데 모든 범죄에 양형 기준이 있진 않아요. 계속해서 추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양형 기준이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살인이죠. 살인은 아주 다양하게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그런 요소까지 다 고려해요. 제일 먼저 만든 게 살인입니다. 양형 요소를. 그런데 반면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사체를 어딘가로 옮겨가지고 숨기면 이제 사체 은닉돼가지고요. 그리고 버려두면 사체 유기죄가 되고,
또 이제 그 훼손하면은 또 사체 손괴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그 욕보이는 행동을 하면 또 사체 모욕죄가 되죠. 그리고 또 묻어놓은 그 시신을 또 훼손하면은 또 이게 분묘 발굴죄가 되고 살인 후에도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는 양형 기준이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 겁니다. 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은 여러 범죄 중에 이거는 그렇게 중대한 게 아니었다고 해가지고 양형위원회가 거기는 이제 건드리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 보면은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 없는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를 하거든요. 즉 양형 기준이 지금도 이제 존재는 하되 다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 지금 불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성향일 수도 있고 또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때그때 어떤 그 사건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판단이. 그런데 너무 널뛰기 판결 아니냐. 네. 이거 양형 이거 너무 판사한테 권한을 준다. 이런 여론이 강해서 굉장히 제한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불리할 수도 있어요, 국민들에게. 범죄자에게 야, 난 진짜 이렇게 억울한 요소도 있고 나 정말 이렇게 특별한 사정도 있고 나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사연도 있는데 왜 이래? 다 알겠는데요. 지금 양형기준 적용해보면은 다 적용해봤더니 딱 범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범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네요. 라는 말을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판사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답답함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약간 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 말씀은 우리나라 판결은 지금 이제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네. 거의 다 따른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그 기준을 하회하거나 또는 상회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특별히 그 이유를 적시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불만이 적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 근데 이 불만도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건, 대부분의 판결은 아무리 뭐 살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만 알아요. 네, 그 판결문을 특별히 어떻게 보면 연구하려고 또는 이 일에 활용하려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당사자에게만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도 큰 관심을 갖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 이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와, 이렇게 했는데 징역 20년이야? 이게 사형이 아니라고? 라든지 와,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이걸 무기징역을 줘? 바로 사형해야지? 이런 것들. 지금 이번에도 뭐 이렇게 논란이 이슈가 된 사건들 나중에 판결도 공개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인데 징역 15년이야? 이런 얘기 나오지 네. 않을까 싶거든요. 무조건 나옵니다. 네. 무조건 나오고 저도 이제 숨겨진 사건들을 설명해드리는 이제 작업들을 좀 영상으로 짧게 설명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흥미로운 일이고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사건을 소개하든 결과가 어떻든 최종적인 댓글 여론의 결론은 판사욕입니다. 정말 판사욕. 판사에 대한 이유. 심지어 사형을 선고해야지 왜 사형 선고하지 않았냐는 그 판사에 대한 지적과 질책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범죄자 욕을 안 해요. 판사 욕을 해요. 아주 정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사형 선고한 사건을 소개하잖아요. 그래도 판사를 욕합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왜 다른 건 안 했어? 이게 되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거 사회학 영역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여론을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은요 대중의 분노라는 요인이 대중의 있기 때문에 대중의 분노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판결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중이 기대하는 양형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게 아닐까 네. 싶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애초에 예상과 달리 흘러가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자, 이거는요. 검사는 하고 싶어 해도 이게 피고인, 또 피고인을 변호해야 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네, 이거 해서 양형을 일반 국민 배심원단에게 맡기잖아요. 와,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반대로 많이 아, 나오던데 전혀. 그래서 아닌가요? 재판 받을 때 여러분 재판 받을 때 국민참여 재판 가시면 됩니다. 국민참여 재판이 유리한 거는 정치적인 사건 또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혹시 몰라도 반전을 좀 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유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양형에 있어서. 네. 그 배심원단 안에서 막 분노가 들끓는 거군요.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굉장히 엄격하고요. 웬만하면 그냥 막 다 엄벌에 처하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굉장히 투사하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재판 전개 과정을 네네. 보면서 대부분 거기에 감정이입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막 이렇게 계속 네. 치솟고. 네. 음.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세게 처벌해야 된다, 세게 처벌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엄청 그러면 나오죠. 예.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럼 어느 정도 처벌해야 센 처벌이냐? 일단 제가 최근에 접한 유튜브의 그 댓글 여론은 사형이 아니고서는 처벌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사형 아니면은 무조건 이거는 욕을 먹는 상황. 네. 이게 물론 이런 사건이라든지 처벌이나 재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특히나 글을 쓰셨고 또 그중에 또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시는 분들은 또 아주 일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반적인 여론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세게 엄벌, 처벌, 사형. 그러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모든 사건은 다 사형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렇지 않고서는 뭐 판사가 욕먹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사형을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네.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나왔어요. 네네네. 똑같이 사형을 받겠죠. 네. 그러면 만족할까요? 사형보다 네. 더 심한 판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사형이 확정돼도 왜 집행을 안 하냐? 그렇게. 예, 그렇게 또 비난하는 요소가 한 단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사형 집행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 여건상 상황상. 그런데 그럼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모두가 만족하고 이 강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이 또 조용해질 것이냐? 그것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처벌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벌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지속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그 시점에는 효과가 네네.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전 처벌보다 항상 다음 처벌의 수위가 높아야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형보다 더 높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거거든요. 뭐 네. 집행하기 전에 뭐 고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뭐 이제 현대 문명 국가에서 그런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읽은 댓글 중에는 왜 예전에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런 네. 형벌을 가해야 된다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네. 능지처참. 그러니까요. 네. 예. 뭐 거열 뭐 이런 것도 거론하면서 그런데 네. 되게 참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분도 꽤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처벌을 계속 세게 하는 게 과연 바른 방향이냐에 네. 대한 의문점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네. 처벌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처벌해야죠. 네. 하기는 당연히. 예. 이걸 조금 네. 더 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여론이 확 간다고 무조건 예, 처벌을 예, 세게 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예. 변호사님이랑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네. 동기를 확인하는 그렇죠.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런 역할을 해주는 언론이라든가 네. 관계기관이 좀 있어야 네. 사람들의 분노 수준도 좀 조절할 수 있고 진짜 제대로 된 처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여의도 광장 질주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은 열심히 살려고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해도 계속 해고되니까 시력 때문에 거기에서 결국은 이 참극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그 원인이 분석이 됐으면 그 제도를 좀 마련해서 그래 이렇게 시각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사회가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이 도움을 줄 것이냐. 만약에 아주 정확하고 또 이제 좀 효과 있는 그런 정책이 뒷받침됐다면
그런 참극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 번 벌어졌다 해도 이제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앞으로 막기 위한 노력들을 또 강하게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가 좀 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좀 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냥 확 대중의 관심 받았다가 네. 또 사그라지면 관심 없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 누구 이름을 딴 법이 나오고 이런 예. 게 반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엄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네. 점에 대해서 대부분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엄벌 말고 이 범죄를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물론 범죄학 영역에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심리학의 영역에서 네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냐 또는 어떻게 하면 야, 저 사람 분명히 악성을 가지고 있다 범죄성 있어 어떻게 하면 근데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겠냐 이 심리학 영역에서의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딱 정리된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인식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약자들이 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친놈 하면 끝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어. 하나는 예전에는 좀 뭔가 좀 불만이 있어도 공동체가 그걸 해결해 줬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기준 같은 게 있었고 예. 거기에서 조언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다독거림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때로는 그 내부에서의 처벌도 있고 이러면서 불만을 해소하는 일도 생기고 이랬는데 예. 지금 그런 역할이 많이 약해졌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네. 말하면 불만이 있는데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저도 제가 그렇습니다. 네. 불만이 많이 계시죠. 네. 교수님 안 그러십니까? 어, 불만 없으세요 하나도? 불만이 있긴 있는데 해소할 방법 있으시죠? 범죄를 저지를 정도는 저도 범죄를 말한 건 아닙니다. 네. 예. 범죄를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에? 왜냐하면 내가 좋다고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네. 불만이 많이 생겼어요. 어. 그럼 그걸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아. 방식으로든. 예. 그걸 그냥 놔두고 계속 지나면 쌓여서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아니 심리학 교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그러니까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알려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요? 네. 저는 예. 요즘은 육아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요. 예. 아유, 예. 네, 그냥 아이들이 다 육퇴한 다음에 지금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제가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육퇴한 다음에 맥주 한 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과자, 뭐 좋아하세요? 새우깡. 옛날 과자죠. 네. 그렇게 딱 놓고 이제 어. 마시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처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해소 방법이 없으면 못 버텨요. 너무 소박한 해소책을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네.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저도 이런저런 방법을 당연히 시도해봤을 거고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찾은 거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본인만의 그렇네요. 방법.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찾으셔야 돼요. 그렇네요. 예. 저는 굳이 따지자면 혼자 있는 게 혼자 있는 시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야 뭔가 좀 다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래야 되나? 혼자 있을 때 뭐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는지. 다양한 일을 하는데 일단 그냥 혼자 있어야 돼요. 공간적으로. 그렇죠. 공간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으면 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진짜 혼자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주변에 어떤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안 보여요. 제 눈에 이제 사방을 둘러봤을 때 안 보여요. 예. 동족이 안 보여야 뭔가 좀 이제 휴식을 취하는 느낌이 든다. 이건 좀 약간 좀 안 좋은 거죠? 아니요,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위험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런 성향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혼자 있는 시간을 빼앗으면 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오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예. 이게요, 아. 부부싸움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랑 예. 그런 성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랑 사람이 만나게 되면 아,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필요하죠. 예. 왜 우리 결혼했는데 모든 걸 함께 해야지. 오, 이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상대방이 어떤 본인만의 해소법을 가지고 있는지는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그 범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그 심리 관련된 얘기도 나누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다 범죄와 연결되는 거지만, 네. 그런 스트레스가 해소 안 되면 범죄로 발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당장 그게 범죄로 가지는 않지만 예.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어딘가에서는 터져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런 그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인데 옆에서 계속 옆에 있고 싶다 이러면은 네. 그 자체가 또 범죄 유발 동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대답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일반적인 얘기. 네네네.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네네네. 좀 해봤고요. 네. 네. 이번에 실리민혁 사건으로 네. 인해서 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호신용품이 많이 팔린다.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특히 남성들도 이번에 좀 찾는다. 네네. 이런 좀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이번 범죄 자체가 네. 그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들도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세요? 저도 불안합니다. 제가 네. 저도 좀 가끔씩 네. 그렇습니다. 네. 가끔씩. 그래서 불안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걸 찾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근데 또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다 동일해도 얼마나 강하게 느끼느냐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보다는 교수님이 좀 더 강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제가요? 저는 사실 불안감을 잘 안 느껴요. 그렇습니다. 공포심 이런 걸 잘 안 느껴가지고 이것도 약간 좀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닌가.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성격 중에 오늘 많이 힘을 얻고 갑니다, 제가. 네, 제가 여러 가지 응원을 받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불안 성향이 낮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또 네. 제가 뭐 경제나 경영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경영자 중에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 근데 이게 사실은 인사 관리에서도 아주 냉혹하게 사람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투자는 일종의 모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불안을 느끼거나 현실을 직시하거나 아주 냉철하게 자신을 바라보면 투자를 못 해요. 무서워서. 그거는 불안이랑 또 다른 건가요?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요. 예.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고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위험 회피 성향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에 투자하느냐, 주식에 투자하느냐, 이거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어디 하십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잘 못하더라고요. 왜요? 못한다는 게 결과가 안 좋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손해를 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 회피. 네. 저는 어릴 때는 굉장한 위험 회피였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 좀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생길 수 있죠. 경험에 의해서. 네. 경험에 의해서. 그런 위험 추구를 했을 때 성공 경험이 많이 누적이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투자에 여러 번 성공하셨는지. 큰일 났네. 예. 성공이라도 했어야지 변하는 건데 성공도 못하고 변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불안 요소라든지 아니면 뭐 위험 회피 이런 것들 심리학적으로 또 판단을 해보니까 너무 좀 흥미롭기도 하고 제가 또 이 범죄 얘기하면서 뭐 흥미라는 얘기를 하면은 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단순히 그냥 범죄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인 게 저희 업계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맨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제 시각이 이렇게 딱 좁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 만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좀 열리는 게 아닌가. 네. 굉장히 좀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는 네네. 게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도 많이 배워가고. 아, 예. 예. 저의 그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냉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다소 이제 그 심리학자에게 아이고 저 사람은 저뭐 그래 뭔지 알겠다 이렇게 좀 꿰뚫어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벌거벗은 느낌까지도 들고 이게 좀 부끄럽네요 사실 좀. 아, 네. 예. 뭐 첫 제가 보면 좀 아십니까 이렇게 딱 보면 그 정도 능력이 되지는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이런 그 묻지마 범죄 계속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이게 네. 굉장히 사회적인 큰 문제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뭔가 대책을 세우긴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우리 사회가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많은 대중들이 그냥 묻지마 범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즉각적인 위험을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지금 관련 기사 보면 네네. 범죄 전문가 혹은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이 네. 묻지마 범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단편적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 네.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음. 빠르게 피해야 되거든요. 피하는 게 좋다. 네. 예. 여기서는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는 순간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희생자를 줄일 수 있거든요. 예. 네. 저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아마 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기질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저는 자꾸 대항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사실 대항을 해도 흉기를 들거나 뭔가 범죄를 작정한 사람에게 정말 정면 대결을 하면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교육은 아닌 것 같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좀 우리 사회에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내가 등 돌리고 도망가면은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모르게 항상 대항을 하려는 몸에 어떤 이런 게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일단은 좀 안전을 위해서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억누를 필요가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게 맞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용기만으로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용기 있는 분들이 결국은 사회에 많아져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분들이 또 희생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의 준비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을 통한 훈련도 필요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 그 사회적인 지원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 그런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로 시작해서 사이코패스도 알아보고 또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가 왜 생기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렇죠.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많은 걸 배우고 느껴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교수님께서도 오늘 좀 약간 좀 뜬금없는 또는 맥락 없는 갑자기 던지는 이상한 질문들을 이제 그 상대하셨는데 그 강의하실 때 학생들 중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과 많이 필기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학생이 좋습니까? 질문을 하는 학생이 훨씬 좋죠. 이거는 네. 진심이고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학생이 없으면 교수들도 발전이 없거든요. 네.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답들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야에 계신 분이랑 얘기하면서 자꾸 저도 배우거든요. 이렇게 시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저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스에서 지식을 줍도록 네, 그렇죠. 하는 네. 태경필 따피 라이브 오늘 함께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사 사건들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